사실 그냥 지금 당장 이 방송 보시는 이 순간에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일단 신청부터 해. 안 내도 돼요. 신청부터. 자, 그리고 또 국민연금 추가 납부와 추후 납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리고 추납의 정확한 의미와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11월에 보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추후 납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일단 추가 납부가 아닙니다. 추가 납부란 건 뭐냐면 추가로 더 내는 건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낼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내고 싶다고 더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하지만 국민연금은 추후 납부 제도가 있어요. 이게 말 그대로 추후, 과거에 못 낸 것을 추후에 내는 겁니다. 이게 추가 납부는 아닌 거네요? 예, 추가 납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거든요. 헷갈리네요, 너무. 그렇죠. 근데 국민연금은 예를 들면 국민연금 너무 좋아. 내가 지금 통장에 한 1억 있는데 1억을 국민연금 더 내고 싶어.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낸 거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 못 냈던 게 있어요. 뭐 내가 예를 들면 뭐 실직을 했다거나, 뭐 휴직을 했다거나, 이직을 했다거나, 폐업을 했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못 냈던 거, 또 특히 주부들 이런 경우에는 지금 못 냈던 거를 나중에 낼 수 있는 게 추후 납부거든요. 자, 그런데 추후 납부는 어떻게 보험료가 결정되느냐? 이번 달 내시는 월 보험료가 있어요. 내가 이번 달에 30만 원 내고 있다. 이번 달 내는 월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못 낸 기간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못 낸 기간이 내가 예를 들면 뭐 30개월인데 이번 달에 내가 보험료를 10만 원 내고 있다. 그럼 10만 원 곱하기 30개월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이번 달에 추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 다 아셨죠?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년부터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네, 맞아요. 이제 13%? 9에서 9.5로 일단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13%까지 까지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내야 될 보험료율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은 더 받아야 되겠죠.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연금은 그대로인데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내는 돈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찍 내는 게 좋아요? 보험료가 오른 다음에 내는 게 좋아요? 일찍 내기 좋죠. 일찍 내는 게 좋겠죠. 한 달 보험료를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추후 납부는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몽땅 한 번에 내는 건데 이 금액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돼요. 자, 이 적지 않은 금액을 이 11월에 내시면 올해 보험료 기준으로 내시면 되는데 내년에 하시게 되면 내년에 9에서 9.5로 오르기 때문에 사실 비율로 따지면 한 5% 이상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오른 보험료를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 내야 될 걸 1,050만 원 내야 될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은 건가요? 올해 연말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 납부하실 분들은 11월, 12월 중에 반드시 신청하고 반드시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목돈이 없어서 추후 납부 금액을 알아보니까 한 2천만 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2천만 원 어디 있어요? 이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지금 당장 신청부터 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지금 이번에 이거 관련된 법이 개정됐거든요. 12월에 신청하시면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12월에 신청하는 순간 이제 한 번에 못 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내야 되거든요. 분납 같은 거군요. 분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내년, 내후년에 분납하면 할수록 보험료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법이 개정됐는데 아직 공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여러분들이 신청해서 분납하신다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신청한 그 금액을 나눠 내시면 돼요. 근데 12월에 신청하고 분납을 하게 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만큼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국민연금 추후 납부 관련해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가 됐거든요. 혹시 이 방송 보시면서 내가 추후 납부 대상이고 하셔야 될 분들이 있으시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릴 것도 아니야, 지금. 사실 그냥 지금 당장 이 방송 보시는 이 순간에 1355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일단 신청부터 해. 안 내도 돼요. 신청부터. 본인이 근데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국민연금공단 전화해보시면 알 수 있고요. 과거에 내가 못 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를 국민연금 앱이 있습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이 내 있어요. 곁에 국민연금 앱. 그 앱을 까셔서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시면 본인께 다 나옵니다.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국민연금공단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추후 납부 기간이 얼마가 있다. 이걸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됐는데 이제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돼요. 바로 확인해 봐야 되겠군요. 자, 그러면 추납은 은퇴 전에 하는 것과 은퇴 후에 소득을 낮춰서 하는 것 어느 것이 또 더 유리할까요? 자, 그 문제. 지금은 소득이 높기 때문에 하게 되면 내가 이번 달 내는 보험료가 50만 원이고 과거에 못 낸 개월이 100개월이에요. 그럼 지금 하면 5천만 원 내야 돼요. 50개월 곱하기 100만 원. 근데 내가 퇴직한 이후에는 이제 의무납부가 아니니까 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10만 원 내면 돼요. 10만 원 곱하기 100개월 하면 1,0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내가 좀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은퇴한 이후에 소득을 낮춰서 보험료를 낮춰
맞추고 그리고 추납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이게 얼마 전까지는 이 이론이 맞았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네. 내가 지금 52세인데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8년 후에 퇴직을 해. 지금 할까 8년 후에 할까 고민이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하는 것과 8년 후에 하는 것이 차이가 없다면 좀 네. 기다렸다가 8년 후에 낮춰서 하면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것과 8년 후에 보험료 차이가 1.5배 가까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사실 우리가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이 방송 보시는 이 시점은. 네. 네,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전화해서 추납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추납제도 활용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국내에 있는 외국인 뭐 네.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 이제 F4 비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소증 이런 거 만들게 되면 국민연금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소득이 있으면 전부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을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일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어. 근데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제 안 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몇 년 동안 안 냈잖아요. 그 기간 추납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해요. 이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뭐 국민연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 타가면 국가적 손실 아니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신 분들이 사실 계세요.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사도 많이 있어요.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냐? 왜 외국인들한테 국민연금까지 주고 있냐? 그랬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하신 얘기가 뭐냐? 국가별로 사회보장 협정이 체결돼 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대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일할 때도 그 나라의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분명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학교까지 나왔는데 해외에서 일하는 바람에 해외에 살다가 해외 연금 혜택을 못 받고 은퇴해서 국내에 들어오면 아무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은 하긴 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간다 하더라도 해외 연금 그 나라 연금 혜택 받을 수 있고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와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뭔가 너무 오해해서 해석하는 건 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그 권리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네요. 자, 또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임의 계속 가입과 연기 연금을 강조하시던데 어떤 사람이 임의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면 이것이 사적 연금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는 뭘까요? 자,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거예요. 네, 안 그래도 그부터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국민연금을 꾸준하게 불입을 하다가 60세가 되면 의무납입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죠. 더 이상 안 내도 됩니다. 네. 그때부터 연금 받기 전까지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계속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3년에서 5년 정도를 낼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내시게 되면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의무납입이 아니지만 낼 수 있는 제도가 임의 계속 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납입한 연금액이 픽스가 되면 그 금액을 5년간 연기해서 받는 것이 연기연금이죠. 요 두 가지를 하시게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60세가 됐는데 아직 내가 국민연금이 부족해. 야, 이거 가지고 내가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연금은 어떻게 살지? 고민이신 분들 지금 늦었지만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서 몇 년간 더 내시고 그리고 5년간 연기하게 되면 7.2%씩 올라서 연금액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자, 근데 우리 김 작가님 얘기하신 대로 자, 그럼 이게 과연 사적연금에 비해서 좋냐? 자, 그러면 사실 사적연금, 개인이 스스로 연금을 준비해서 하는 연금도 있고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근데 사적연금은 일반적으로 뭐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네. 꾸준하게 불입을 해서 일정 기간 거치해서 수익을 내고 하다못해 우리가 뭐 ETF를 투자하고 연금 펀드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1, 2년 가지고 수익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5년, 10년 장기적으로 투자해야지 연금액이 늘어나잖아요. 자, 그런데 60세이신 분들이 65세에 이제 은퇴하게 생겼는데 내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뭐 2, 30만 원씩 한 3, 4년간 불입하는 거예요. 네. 은행 가서 2, 30만 원씩 적금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0만 원씩 적금하면 이자가 아무리 높은 뭐 3%, 4%, 5% 준다 하더라도 실제 적금 이자 받아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달에 2, 30만 원씩 3, 4년간 불입할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 국민연금이에요. 그 기간에 운용할 수 있는 것. 그걸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2, 30만 원 적금 해봐야 네. 이자 얼마 안 되고요. 네. 그걸 가지고 내가 뭐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뭐 적립식 펀드나 뭐 ETF를 사봐야 그 2, 3년간 마음고생만 하다가 손실 봅니다. 그러다 또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2, 30만 원씩 10년, 20년을 장기적으로 투자하겠다. 네. 그러면 충분히 하실 것들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 이제 은퇴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3, 4년 정도 크지 않은 돈으로 노후 준비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입니다. 이게 사실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어쨌든 대부분 다 은퇴 이후인데 아무래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또 대표님께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컨설팅도 해주시잖아요. 많이 오시죠? 네. 은퇴자분들이 노후 준비로 가장 잘 안 돼 있는 실수들 그리고 은퇴하고 가장 많이 하는 김부장 같은 뭐 그런 실수들 주로 좀 어떤 게 많아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일단 은퇴 자금 가지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김 부장 사례예요. 사실 뭐 부동산도 차라리 부동산은 그냥 내가 아파트를 산다. 그럼 아파트라는 게 좀 황금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우량 아파트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상가라는 것은 월세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임대가 되냐 안 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매매가도 굉장히 변동이 심하고 공실이 되면 큰일이 나고. 자, 그런데 이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퇴직금을 뭐 한 1억을 받아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목돈이 있다든가. 근데 이 돈 가지고 평소에 투자를 좀 해오셨던 분들은 자기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직장 생활 평생 동안 그런 거 안 해보고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목돈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있자니 은행금리는 낮아.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투자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네. 차라리 할 거면 이제 담력 있게 그래 내가 뭐 S&P 500에다가 1억 투자하자 이러면 차라리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찔끔 해봐. 찔끔 한 500만 원만 해볼까? 500만 원 딱 했는데 수익이 나. 야 이게 웬 떡이야? 갑자기 또 오른다는 거야. 갑자기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2,000만 원, 3,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전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과정이 결국 실패를 겪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은퇴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에 따라 개인의 호불호 또 개인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래 원칙은 은퇴하면 할수록 은퇴 연령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라는 것이 재무 설계의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 들면 간이 젊은 사람하고 달라. 젊은 사람들은요, 에이 뭐 아니면 말지 뭐. 그럼 날려도 다시 열심히 일하면 되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은퇴 이후에 나의 마지막 노후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하는 순간 시시각각 초 단위로 가슴이 떨립니다. 이런 투자는 실패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은퇴하신 분들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금리가 낮은데 어떻게 되냐? 그냥 만족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괜히 뭘 하려고 했다가 더 날려요. 그래서 잘 지키면 좋겠다는 생각 처음에 드리고요. 또 하나 이제 은퇴자분들이 하나 잘못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은퇴 경험이 없잖아요. 처음이죠. 뭐 선배들로부터 얘기 들은 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은퇴하면 모든 연금을 한 번에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65세가 되면 국민연금 개시하고 퇴직연금도 받고 뭐 개인연금도 받고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나오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이 하나밖에 없다면 하나 먼저 그냥 그걸 다 개시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내가 국민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고 개인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연금이 있다면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무엇을 먼저 뺐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제 연금 인출을 하신 분, 수령하신 분들을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겁니다. 연금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연금이 있고 수익이 안 나고 있는 연금이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먼저 뺐으셔야 되냐? 대부분 수익이 잘 나는 연금을 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수익은 계속 잘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금들은 계속 놔두시고 수익이 안 나는 연금, 손실 중인 연금 이런 거 빨리 뺏으셔야 돼. 그러면 똑같은 연금을 가지고도 더 많은 연금을 더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구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실제 연금을 우리가 불입하고 불릴 때와 연금 받을 때의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시고 짜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도 되게 좀 안타까웠던 게 말씀하신 것 은퇴 자금이 내 평생 번 돈에 이제 남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너무 쉽게 충동적으로 비전문가인데 어딘가에 뭐 상가를 사든 뭐라 특히 요즘에는 상가는 정말 위험한 게 지금 온라인으로 다 너무 소비가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공시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김 부장 몇 편 보셨나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보셨나요? 네. 거기에 친구가 건물 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와이프 공인중개사야. 근데 안 물어봐. 근데 그 보면 아시겠지만 그 김 부장이 거기 상가 부장 받으러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아는 체를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되게 부장 출신이야. 그거 내가 영업통이야. 다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기 당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방송 보신 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김 부장 보고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혹시? 나는 저런 사기는 안 당해.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대기업 김 부장이 나오는 사기는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 그렇게까지 상가를 사기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 노후에 사기를 당하는 것에 대부분의 케이스가 누구한테 당하는지 아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기 안 당할 거야. 나는 보이스피싱 안 당할 거야. 나는 잘 지키고 있어 라고 그렇게 꼭꼭꼭 싸매고 있다가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당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수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노후에 내가 돈을 들고 있는데 그거를 안전하게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차라리 돈이 없는 게 마음 편해.
제가 이런 얘기도 드려요. 최근에 우리 통신사에 지금 현재 유심 사태 발생하면서 막 개인정보 유출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강의할 때마다 물어봐요. 자, 그래서 그 통신사에서 유심 사태 때문에 유심 바꾸신 분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몇 명 손들고, 안 바꾼 분들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또 손들어요. 누가 바꾸고 누가 안 바꿨을까요? 유심을 바꾸신 분들,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바꾼 분들 있고 안 바꾼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가 바꾸냐면 돈이 있는 사람, 털릴 게 있는 사람들이 바꿔요. 털릴 게 없는 사람은 바꿀 필요가 없어. 바꿀 필요가. 아니, 내가 빚밖에 없는데 뭐 털려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에는 그런 생각을 하자. 목돈을 쌓아두고 막 핸드폰에 열심히 막 핸드폰에 앱 깔아두고 이 돈 지키기 위해서 막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돈이 없거나 이제 연금으로 갖고 있거나, 그럼 사실 털려도 마음 편해요, 그냥. 은퇴하고 서울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서울과 두 번째는 그냥 수도권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방은 너무 넓으니까 빼고, 어느 정도 있으면 60대 이후에 그래도 좀 일반적인 것들을 좀 중산층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될까요? 제가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제가 아마 한 2, 3년 전에 나와서 방송했을 때 그 책을 얘기해 드렸는데, 연금 부자들을 썼을 때 그 헤드 타이틀이 그거였어요. 100세 인생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들기. 그래서 월 5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좀 살 수 있다. 근데 그 책을 처음 썼던 게 2016년이에요. 그때 제가 그 출판사 편집장님하고 엄청 싸웠어요. 야, 500? 야, 이거 500 너무 세다. 너무 많죠, 어떻게 보면. 야, 뭐 한 달에 500을 지금 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500을 연금을 받냐. 이거 책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집을 해가지고 100세 인생 500만 원은 매달 받자.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뭐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니 일단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 달에 500 가지고 안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게 집값이 평균 집값이 10억, 15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거의 500만 원, 1000만 원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자동차 타시지 않습니까?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 세금, 자동차 기름 유지비 이런 것만 가지고도 못해도 한 달에 5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건강보험료 내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60세가 되면 더 이상 안 내도 돼요. 근데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지 아세요? 건강보험료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야 돼요. 그죠? 평생 내는 거, 평생. 근데 차라리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일정 부분 뛰어가 있지만, 내가 퇴직을 하고 나면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이 많고, 뭐 돈이 좀 많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 계속 내야 되는데, 이런 거에다가 내가 각종 무슨 뭐 암보험도 있지, 이런 거만 한 달에 못해도 100, 많게는 200 이상이 들어가요. 그나마 서울 강남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강남은 그냥 이런 돈만 한 달에 몇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서울에 산다 그랬을 때, 한 달에 최소 200 정도는 고정비로 준비하셔야 된다. 뭐 관리비 이런 거 다. 자, 제가 여기에 지금 의식주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 비용만 들어가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먹고. 그럼 한 달에 생활비가 우리가 아무리 못 먹어도 외식 한두 번 하면은 100만 원, 150원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400이에요. 거기다가 1년에 뭐 한두 번 여행 가버리면. 그렇죠. 또 뭐 관광도 해야 되고, 뭐 손주들 용돈도 줘야 되고, 경조사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해. 몸이 아프시면 병원비, 뭐 건강식품 먹어야죠. 이런 거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죄송하지만 서울을 떠나시면 모르겠지만 서울에 산다, 인서울 한다. 그러면 한 달에 500 정도는 어떻게든 있으셔야 사신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로 빠지게 되면 이런 고정 비용들이 조금 더 감소하는 경향이 있고, 물가도 좀 싸죠. 물가도 보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이런 좀 약간 고급 아파트 단지에 가면 물값도 비싸, 물값도.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부자 아파트에는 고기도 좋은 게 들어간대요. 저는 뭐 서민 생활을 하면서 아, 고기가 왜 이렇게 찌르겨? 우리 동네 정육점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좋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은 고기는 어차피 비싼 돈 내고 사주는 부잣집으로 들어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요. 우리 동네도 안 좋은 고기만 오는 거예요, 사실. 아무래도 백화점 가면 좋은 고기가 있을 확률이 그 돈에도 사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참 서럽더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핵심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한데, 서울에 사시려면 최소 월 500, 그다음에 그 서울 경기에 사시려면 최소 월 3, 400. 물론 지방에서 시골에 사신 분들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들어가면 덜 들어갔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꼭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니, 지금은 젊을 때는 돈이 필요하지만 나이 들면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나이 들면, 우리 어머니 보니까 나이 들면 거의 안 쓰시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그건 우리 어머니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 70, 80, 90 되시는 우리 어머니는 핸드폰 꾹 써오신 분이 아니야. 살다 보니까 핸드폰이 나와 있을 뿐인 거고, 자동차를 타시는 분이 아니야. 여행을 가시는 분이 아니야. 무슨 뭐 관광을 다니거나 뭐 사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쓸 게 없는데,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든가 지금 40, 50대들은
세대들은 젊을 때 우리가 충분히 즐기면서 살아온 세대지 않습니까? 여행할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차도 좋은 거 타고 이런 거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해왔는데 이걸 나이 70, 80대 가지고 안 해? 더 하면 더 했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전까지는 일하느라 돈 버느라 돈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전부 돈 쓸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요. 저는 뭐 요즘에 해외여행 갔다가 그런 거 오는 거 좋아하는데 느끼는 게 얼마 전에 이제 일본을 갔다 왔었는데 제가 30대 초중반에 일본에서 그 편의점 잘 돼 있잖아요. 네네. 편의점에서 뭐 먹을 거 사가지고 새벽 뭐 1시인가 그때쯤 바깥에 일본의 그 이제 도로가 안쪽 편에 이제 앉아서 뭐 그냥 길가 같은데 안전한데 거기서 이제 뭐 뭘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20대 40대 때는 그렇게 먹어도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그게 추억이고 낭만이고 한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여기서 좀 10살 더 먹어서 만약에 제가 50대 60대인데 그때 길가에서 그렇게 먹고 하면 다르잖아요. 그럼요. 네. 젊을 때는 배낭여행 가서 돈 없이 뭐 저도 뭐 캡슐 같은 호텔에 자고 가는 그게 추억인데 그게 훨씬 멋지죠. 나이가 들면서 그걸 해버리면 좀 감정이 다르죠. 이 여성분들도 나타나는 게 뭐냐면 사실 남자도 여자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청바지만 입어도 이뻐요. 그냥 몸에서 그냥 윤이 나고 광이 나는 거야. 근데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이제 약간 좀 뭔가 늙어 보이고 이게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뭔가 늙어 보이는 걸 막기 위해서 옷도 좀 비싼 거 입어야 되고 뭐 좀 반지도 해야 되고 목걸이도 해야 되고 좀 비싼 거 명품을 휘감기 시작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자꾸 뭘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사례가 염색. 왜냐면 내가 머리가 휘어지는 거 늙어 보이는 게 싫은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호주를 갔다 왔어요. 호주에 가서 거기 제 나이 또래 이제 상담하시는 분과 미팅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호주 가서 딱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첫 마디 피부에 이렇게 뭐가 많이 나셨어요. 보니까 호주에 살면서 여기 뭐 잡티, 뭐 기미, 주근깨, 머리에 흰머리 이런 게 있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왜냐면 한국에서 그 정도 나이의 여성을 보면 잡티 하나 없고 뽀얗고 머리는 다 염색하고 이런 사람만 보다가 호주 가서 보다 보니까 제가 처음 충격받아가지고 이런 관리 혹시 죄송하지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호주에서는 그런 걸 관리하지 않는다. 그냥 피부가 안 좋아지고 늙어가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남에게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자 나이 70, 80 돼가지고 연색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살다 보니 결국은 더더욱 많이 돈이 들어가더라. 그걸 우리가 사실 소위 말해서 품위 유지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품위 유지비. 그래서 사실 이 품위 유지비만 빼도 누구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 품위를 유지하려고 일본 말로 가오 잡으려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돈을 아껴야지 우리 노후 준비를 잘 할 수 있겠네요.